프롤로그 속삭임. 그것은 광고가 아니었다. 곰팡내와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뒤섞인 반지하 방이. 공기 속을 떠도는 오직 절망한 자의 귀에만 들리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월 1,000만 원. 그 글자는 낡은 스마트폰 액정 위에서 인광처럼 피어나 민준의 텅 빈 동공 속으로 스며들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라곤 편의점의 삼각김밥이 전부였다. 졸업과 함께 어깨에 짊어진 학자금 대출은 무거웠고 세상은 그에게 비좁은 문만을 보여주었다. 동기들은 번듯한 명함을 파고 SNS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릴 때 그는 기름때 낀 주방에서 접시를 닦거나 소음 가득한 물류 창고에서 자정 너머까지 택배 상자를 날랐다. 얼마 전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중 빗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졌다. 절뚝이며 가게로 돌아왔을 때 사장은 그의 안위보다 찌그러진 배달통을 보며 혀를 찼다. 세상은 그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애써 밝은 목소리 너머로 깊은 걱정이 묻어났다. 민주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삼키며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혀끝에 쓰디쓴 쇠맛이 번지는 듯했다. 그럼요, 저 잘 지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이 아른거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력감을 끊어내고 싶었다. 그때 그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의심했다. 사기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브로커는 치밀했다. 번듯해 보이는 해외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자신들 덕분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가짜 성공 후기 영상까지 보내왔다. 영상 속에서 말끔한 차림의 청년들은 해외의 리조트에서 웃으며 이곳이 바로 기회의 땅이라고 외쳤다. 민준 씨처럼 성실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회예요. 그 체계적인 달콤함은 그의 절망이라는 상처를 정확히 파고드는 정교한 독과 같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스스로 잠재웠다. 세상이 그에게 등 돌렸을 때 오직 그 속삭임만이 구원의 손길인 양 다가왔다. 캄보디아. 지도 위 어디에 박혔는지도 모를 그 낯선 지명은 오히려 현실로부터의 완벽한 도피처처럼 느껴졌다. 실패한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 그는 홀린 듯 응답했다. 거미줄에 걸려든 나방처럼 제 발로 어둠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독을 삼킨 채. 챕터 1 부패하는 낙원. 캄보디아의 태양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끈적이는 것이었다. 생각을 마비시키는 축축한 열기의 담요가 온몸을 덮었다. 살갗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숨막히는 열기는 모든 사유를 마비시켰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남자의 미소는 완벽하게 대칭을 이뤘지만 눈은 한 번도 웃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을 김 실장이라 소개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온 두 명의 다른 청년, 재원과 상철의 불안을 읽기라도 한 듯 호화로운 저녁을 대접하고 시내의 야경을 보여주며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재원은 우와, 진짜 성공할 수 있겠는데요? 라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고 상철은 말없이 담배만 태웠지만 의심의 빛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내내 불안해하던 그들도 김 실장의 세련된 언변과 호의 앞에 마음을 여는 듯했다. 그들이 안내된 리조트는 죽은 산호처럼 창백한 흰색이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깨끗했고 공기 중엔 소독약 냄새와 이름 모를 열대꽃에 시들어가는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첫 며칠은 꿈과 같았다. 그는 최고급 요리를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늦잠을 잤다. 김 실장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한국에서 빚더미에 앉았다가 이곳에서 재기했다는 그의 이야기는 새 청년에게 강력한 희망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다. 김 실장의 눈은 과거의 고난이나 성공의 기쁨을 회상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저 외워둔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공허하고 평평했다. 하지만 민주는 점차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셋째 날 아침 김 실장은 보안을 이유로 그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모두 걷어갔다. 업무용 폰을 새로 지급하겠다는 말에 재원은 순순히 응했지만 상철이 망설이며 가족과 연락은 해야 하는 데라고 우물쭈물했다. 그러자 김 실장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회사 규율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는 우리가 마련한 공용 전화로 정해진 시간에만 통화 가능합니다. 그 서늘한 한마디에 상철도 어쩔 수 없이 폰을 내놓았다.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끊겼다. 인터넷이 되는 공용 컴퓨터가 있었지만 등 뒤에 선 감시의 눈길 아래서는 고향의 안부.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건물 주변을 산책하려 하면 어김없이 총을 든 경비원들이 다가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소리치며 길을 막아섰다. 한 번은 무시하고 몇 걸음 더 옮겼다가 거칠게 어깨를 밀쳐지며 위협을 당한 뒤로는 더 이상 시도할 수 없었다. 그는 이곳이 낙원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면 담벼락 너머 정글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울음소리가 그의 잠을 좀먹었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다른 생명에게 잡아먹히는 단말마처럼 들렸다. 그는 아직 몰랐다. 낙원의 과실은 이미 그의 영혼 속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챕터 2 가면을 벗는 얼굴들. 일 시작해야지. 그 한마디에 공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친절의 가면이 벗겨진 자리엔 무표정한 조각상 같은 얼굴이 서 있었다. 김 실장이었다. 그가 새 청년을 끌고 들어간 사무실은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공장이었다. 수십 개의 형광등 아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크린의 푸른빛에 얼굴이 잠긴 채 죽은 자의 유언처럼 키보드 소리만을 타전하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벌레가 갉아먹는 소리 같은 그 클릭음의 합창. 퀴퀴한 담배 연기와 땀 냄새, 싸구려 방향제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등은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구부정했다. 신입인 그들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배경 설명 추가. 이곳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범죄 기계였다. 소문으로만 들리는 중국인 보스들이 최상층에 군림했고 김 실장 같은 한국인 중간 관리자들이 신입들을 모집하고 실적을 압박하며 기름칠을 했다. 외곽 경비와 폭력은 값싼 노동력인 현지인들의 몫이었고 가장 밑바닥에는 민중과 같은 소모품들이 쉴 새 없이 범죄 수익을 창출했다. 이 거대한 단지는 부패한 현지 공권력의 비호 아래 세워진 독립된 왕국이나 다름없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세상의 법도 윤리도 닿지 않는 완벽한 고립지였다. 잠시 후 중국인 보스로 보이는 남자가 통역과 함께 나타났다. 그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온 걸 환영한다. 너희는 이제부터 구시대의 금융 시스템에 맞서는 전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약한 자들의 돈을 빼앗는 게 아니다. 비효율적인 시장에 돈을 효율적인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신성한 작업이다. 너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다. 그의 궤변은 너무나 당당해서 듣는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준에게는 업무 매뉴얼이 주어졌다. 거기엔 외로운 중년 남성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법, 가짜 수익률 그래프를 만들어 신뢰를 얻는 법, 그리고 마지막에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 사기가 아니었다. 인간의 외로움을 먹이로 삼는 체계적이고 잔인한 약탈이었다. 옆자리의 선임자는 이미 감정이 마모된 기계처럼 프로필 사진 속 손주를 자랑하는 50대 남성에게 아버님, 이번 투자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제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주셔야죠. 라며 냉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민주는 그에게 배정된 첫 번째 타겟의 프로필을 열었다. 외롭게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그는 차마 키보드에 손을 올릴 수 없었다. 이거 범죄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메마른 잎사귀처럼 부서졌다. 김 실장은 대답 대신 썩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범죄? 아니. 이건 생존이야. 네가 우리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되는 거지. 그의 여권이 눈앞에서 찢겨나가는 순간 그 소리가 고막을 찢는 것처럼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주는 세상과 자신을 잇던 마지막 끈이 물리적으로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완벽히 삭제되었음을 깨달았다. 챕터 3 강제된 타락. 저항은 무의미했다. 저항은 오히려 그들을 즐겁게 할 뿐이었다. 며칠 뒤 실적이 부진했던 상철이 노골적으로 반항했다. 그는 팀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외쳤다. 이딴 짓 못해. 당장 여권 돌려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장한 남자들에게 붙들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간 곳은 교육실이라 불리는 지하실이었다.
잠시 후 건물 전체에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비명은 건물의 뼈대를 긁는 것 같았고 순간 사무실의 모든 키보드 소리가 멎었다. 1초간의 정적. 그것은 공포가 전염되는 시간이었다. 이내 키보드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적으로 이어졌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푸른 스파크가 터질 때마다 민주는 자신의 존엄성 일부가 함께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30분 뒤 상철은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질질 끌려 나와 사무실 구석에 던져졌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에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김 실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팀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공포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었다. 그리고 민준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왔다. 실적이 오르지 않자 김 실장이 그를 불렀다. 짐승처럼 구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팔 것인가? 그의 입에 물린 것은 유리로 된 기묘한 기구였다. 김 실장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건 그냥 약이 아니야. 두려움, 죄책감, 그런 쓸데없는 감정을 없애주는 약이지. 이걸 해야 진짜 우리 팀이 되는 거야. 프로가 되는 거라고. 들이마셔. 이게 내 새로운 신이다. 폐부 깊숙이 파고든 하얀 연기는 유령처럼 그의 몸속을 탐험하며 뇌의 주름을 따라 흘렀다. 이성의 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세상의 모든 색채가 녹아내리고 고통이 사라진 그 찰나의 평온 속에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처음에는 어지러움과 구토감이 밀려왔지만 곧이어 찾아온 기묘한 행복감은 현실의 모든 공포를 지워버렸다. 그는 웃었다. 왜 웃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웃기만 했다. 사무실의 형광등이 기괴한 무지갯빛으로 보였다. 그는 그 폭력적인 평화에 아름다운 거짓에 기꺼이 잠식당했다. 챕터 사나라는 이름의 폐허. 약은 그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음식을 갈구하지 않았다. 잠을 원하지도 않았다. 오직 약효가 가져다주는 거짓된 해방과 그것이 사라졌을 때 밀려오는 지옥 같은 갈증만이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그는 이제 능숙하게 사람들을 속였다. 스크린 너머 50대 기러기 아빠에게 자식의 미래를 위하는 척하며 그의 퇴직금을 받아냈고 남편과 사별한 외로운 부인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녀의 마지막 남은 집 보증금을 갈취했다. 그는 이제 타인의 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냥개가 되었다. 한때 자신 안에 존재했던 연민이라는 감정은 잘려나간 신체 부위의 희미한 통증처럼 아주 가끔 느껴질 뿐이었다. 한 번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가 타겟이었다. 민주는 일주일 넘게 공을 들여 가상의 인물 수준이 되었다. 그는 교사의 외로움을 파고들었고 함께 시를 이야기하고 그의 손주를 칭찬했다. 교사는 수진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가족 사진까지 보내왔다. 마침내 교사가 평생 모은 연금을 투자했을 때 민주는 프로토콜에 따라 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 순간 아주 잠깐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곧바로 밀려온 약에 대한 갈망이 모든 감정을 태워버렸다. 나는 사람들의 눈물을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가 되었다. 그들의 절망이 나의 실적이고 그들의 파멸이 나의 하루치 약값이 된다. 엄마, 저 이제 괴물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민준이는 너무 오래전에 죽어버려서 이제는 어떻게 우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용서받을 수 없겠지.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사치다. 나는 그저 여기서 썩어갈 뿐이다. 썩어서 이 끈적이는 어둠과 하나가 되어 사라질 뿐이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각자의 이름 옆으로 숫자가 적힌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숙식비 그리고 약값. 모든 것이 빚으로 기록되었다. 숫자는 살아있는 검은 덩굴처럼 매일같이 자라나 그들의 목을 조였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자신의 빚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주일치 식사를 금지당했다. 거울에 비친 것은 누구인가? 눈 밑은 시커멓게 죽어있고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팬 저 낯선 괴물은 자신의 얼굴을 한 그 괴물이 거울 속에서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가끔 자신의 이름 박민준을 속으로 읊조려 보았다. 하지만 그 이름은 아무런 울림도 없이 텅 빈 폐허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챕터 5 마지막 불꽃. 어느 칠흑 같은 밤 약에 취하지 않은 아주 짧은 순간 그는 문득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된장찌개 냄새가 환각처럼 코끝을 스쳤다. 함께 들어왔던 재원이 약물 과다와 영양실조로 자기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날이었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고향의 지명을 중얼거리며 발작했고 민준이 그를 도우려 했지만 조직원들이 그를 짐짝처럼 치워버렸다. 그 광경을 본 민준의 잿더미 같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 올렸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살아야 한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생존 본능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는 곁에 있던 몇몇의 죽은 눈동자 속에서 같은 불꽃을 보았다. 잠든 시간을 쪼개 화장실에서 만나 경비교대 시간과 건물의 취약한 구조에 대해 속삭였다. 그들의 희망은 심장 속 유리파편처럼 그들을 아프게 찔렀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낡은 작업복 아래 지도 조각을 숨기고 비상시를 대비해 무기가 될 만한 쇠붙이를 감췄다. 그들은 감시가 가장 허술한 폭우가 쏟아지는 날 새벽을 거사일로 잡았다. 계획은 허술했지만 그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절박했고 유치했다. 새벽의 어스름을 틈타 짐승처럼 담벼락을 넘으려던 그들의 시도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손쉽게 진압되었다. 내부 밀고자가 있었다. 더 많은 약과 편한 잠자리를 약속받은 동료의 비굴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 공포와 자기 혐오가 뒤엉켜 만들어낸 끔찍한 경련에 가까웠다. 김 실장은 배신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다. 그는 붙잡힌 민준에게 다가와 뺨을 때리며 말했다. 내까짓게 어딜 도망가려고. 그 손길에는 분노가 아닌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보았다. 마지막 불꽃이 짓밟히며 꺼져가는 다른 동료의 눈을. 그 순간 그는 희망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임을 깨달았다. 챕터 6 소멸의 의지. 독방의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을 잠식해 들어오는 살아있는 암흑이었다. 어둠은 그와 함께 숨쉬었고 그의 기억을 먹고 자랐다. 빛 한 점 없는 축축한 공간에서 며칠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금단 증상으로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고 벌레들이 피부 위를 기어다니는 환각에 시달렸다. 시간도 공간도 감각도 사라진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기억과 대면했다. 처음 이곳에 올 때의 설렘,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들과 나눴던 시시한 농담. 행복했던 순간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를 찔렀고 후에는 독사처럼 그의 심장을 휘감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대화했다. 환영 속 어머니는 그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그냥 평범하게 살 걸 그랬어.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은 처음부터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곳은 출구가 없는 미로였다. 어느 날 굳게 닫혔던 문 아래의 배식구로 약병 하나가 굴러 들어왔다. 조직이 마지막 자비처럼 던져준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유일하게 남은 선택이었다. 고통스러운 존재를 이어가는 대신 완벽한 무로 돌아가는 것. 그는 떨림 없는 손으로 하얀 가루를 털어 넣었다. 마지막 성찬처럼 쓰디쓴 가루가 혀끝에서 녹았다. 의식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그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 속으로, 거대하고 자비로운 허무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고향집의 된장찌개 냄새였다. 에필로그 이름 없는 메아리. 정글에 썩어가는 부엽토 위에서 발견된 시신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단지 한국에서 온 20대 남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을 뿐이다. 현지 경찰은 부검도 없이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그들에게 이런 죽음은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일상적인 풍경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의 죽음은 바다 건너 고국에서 몇 줄의 기사로 소비되었고 이내 파도처럼 밀려오는 다음 비극에 휩쓸려 사라졌다.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그의 부모는 외교부 직원의 무미건조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하는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며칠 뒤 그들은 아들의 유품을 받기 위해 찾아간 관공서에서 차가운 서류 더미와 마주해야 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컴퓨터 모니터의 웅웅거리는 소음과 무관심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그를 사랑했던 몇몇의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살아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PC방 구석자리.
인공적인 불빛과 키보드 소음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또 다른 청년이 스마트폰 액정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해외 취업, 월 1,000만 원 보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혔다. 그는 이미 여러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고 빚에 쫓기고 있었다. 그의 지친 얼굴 위로 아주 희미한 희망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어느 사무실, 김 실장은 새로 도착한 청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상부와의 통화에서 민준의 일을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기계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예, 재고 하나 폐기 처리했습니다. 이번 달 실적은 문제 없습니다. 그에게 죽은 민준은 사소한 사업 손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절규는 이름 없는 메아리가 되어 지구의 상공을 영원히 떠돌고 있을 뿐이다.